오늘 작품은 가람기획에서 출간한 이태준 작가의 단편 전집 중에서 누이, 어떤 젊은 어미, 오목녀라는 작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930년대의 낭만 속으로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 새 들어온 지 5, 6개월 동안 나는 심심할 때마다 유리창 위에 혹은 담벼락과 반반한 기둥 위에, 나중엔 뒷간 벽과 아침 저녁으로 쌀 씻을 때마다 바라보는 부엌 선반 밑에까지도 나의 호기심과 나의 손재주가 자라는 데까지 별이별 나체 대성을 그려놓았다. 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며칠 전날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모조리 돌아가며 지워 없애버린 것이다. 내가 한동안은 잊었던 불면증으로 다시 고생하는 것은 벌써 달포 전부터 이웃집에 새로 젊은 부부가 이사온 때부터이다. 말이 이웃집이라 하여도 한 지붕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진할 때마다 벽이 흔들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큼 이 구석 저 구석에 틈이 벌어져 이 집과 저 집이라는 것은 고사하고 이 방과 저 방의 경계라 하더라도 아주 허술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나의 집과 저들의 집이 서로 경계가 희박한 만큼 저들의 생활 내용은 나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침마다 늦어도 8시 반까지는 밥이면 밥, 고구마면 고구마, 아침이라고는 한 가지만 만들어 먹고 오일 박스를 둘러매고 나서는데, 그때마다 우리 집과 붙어있는 이웃집 현관에는 아직도 아침 신문이 문틈에 끼어진 채로 매달려 있었다. 그들이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자거나 나에게는 아랑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매일같이 일부러 문짝을 세차게 밀어닫으며 덜거덕 소리를 요란하게 내어 쇠를 잠그고 나서는 것이다. 이런 나의 심보가 벌써 그들에게 짓궂은 탓인지는 모르나, 아무리 내외간 살아가는 단칸 살림이라 하더라도 그다지 식탁과 잠자리에만 충실한 것은 이웃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아무튼 장짐은 한 겹으로 칸을 막은 아래 윗방에선 모든 음성이 그대로 들려오고 별별 냄새가 그대로 풍기오는 우리 이웃방에 그 염치 없는 젊은 내외의 생활은 가난하고도 고독한 나에게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아침에는 그들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을 때이므로 서로가 간섭하지 않지만, 저녁을 먹을 때부터는 나의 단순한 생활이라 여지없이 그들에게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매일같이 옆방에서 흘러오는 고기 지지는 냄새엔 씹어 삼키려던 닭광 한쪽이 그만 장작개비처럼 굳어지는 것 같았다. 냄새도 냄새려니와 전등 불빛까지도 우리 방것보다는 몇십 배나 더 밝은 것이어서 버거러진 벽 틈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맹렬한 광선은 마치 탐조등과 같이 쓸쓸한 나의 식탁 위에 어른거리는 것이 밉살스러울 뿐더러 마주 앉아 서로 야금야금 고깃점을 씹어 삼키는 소리가 짐승같이 얄미운 생각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저녁이 끝나면 늘 유성기를 틀어놓았다. 이 유성기만은 옆방에 있는 나에게까지는 공통되는 쾌락이었다. 그러나 내가 제일 괴롭기 시작되는 때는 이 유성기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이다. 옳지. 오늘은 목욕을 가지 않고 집에서 닭달을 하는구나. 응? 사내만 밖으로 나가는데?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벽에 붙어서 그들의 쾌락을 훔쳐보기도 하였다. 계집이 화장하느라 젖가슴에 손길이 철썩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벽터무로 가서 눈을 맞추고 서 있는 것이었다. 계집은 우통을 벗어젖히고 돌아앉았으나 그와 마주 앉은 거울 속에 그의 그림자는 나와 정면으로 대하게 되는 것을 물론 모를 것이다. 애교머리 한 머리는 빗질만 몇 번 하고 나서 끓는 물에 짜낸 수건으로 얼굴에서 귓속까지 목덜미에서 젖가슴까지 살이 빨개지도록 문대고 나서는 어스름하게 거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자기 자신도 한참이나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다 아마 내가 이만하니까 하는 얼굴, 고운 계집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 거울 속의 그는 나를 보고 한번 생긋 웃으며 다시 화장을 계속한다. 붉은 병, 푸른 병, 흰 병. 모조리 마개를 뽑아서 늘어놓고 이것 바르고 저것 바르고 하는 분주한 틈에서도 한 가지를 바르고 날 때마다 한 가지씩 표정을 연습하는 것이 더욱 흥미있는 일이다. 립스틱으로 그린 입술이 갑자기 움츠러지고 먹으로 그린 아미가 좁혀지며 가라앉은 눈결을 깜빡거리는 것은 아마 아이 귀찮아 하고 새침을 떼며 초조한 사내의 간장을 말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입술에 립스틱을 다시 그리다가는 아래 입술을 살짝 깨물어 흰 이를 자랑하듯 포동포동한 뺨 위에 홈을 파면서 보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마 그 속살거리는 누나를 보아 어서 내 입술에 하는 허락이 아니면 그저 주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제일 고심한 표정은 명화성이 같은 새틀뭉치에 가로분을 묻혀 젖가슴 위에 풍겨놓을 때부터이다. 오똑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눈을 뜨는 듯이 감는 듯이 거울 속에 제 그림자를 팔을 벌려 희롱하는 것이나 어깨를 뒤로 젖혀 볼록한 젖가슴을 제 손으로 쓰다듬는 듯이 받들어 보는 것이나 이와 같이 가지각색으로 그가 연구에 초심하는 밤 화장과 더구나 남달리 타고난 그의 섹슈얼 차밍은 그만 이웃집 방에 서 있는 당치 않는 사나이의 전신에 불을 붙여놓고 마는 것이다. 더구나 벽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살냄새와 가로분 냄새가 엉클어진 강렬한 성욕적 향기는 마치 모혼약과 같아 나의 다리를 그 자리에 앉힌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옳지. 이제 사내가 들어왔구나. 뭘 먹는 소린가? 혹시 입술이 닿는 소릴까? 나는 의미심장한 침을 한번 꿀꺽 삼킨다. 이때 벽틈으로 쏟아져 나오던 전등불이 껌뻑 꺼지며 다시 무지개와 같은 푸른빛으로 바뀐다. 그들은 푸른빛을 더욱 사랑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을에 땀내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만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땀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도적을 지키는 개 모양으로 전신의 신경은 귀로만 모여드는 것이다. 나는 그만 벌떡 일어나서 뜻하지 않는 밤중 산보를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다. 어젯밤에도 나는 이와 같은 모욕적 산보를 또 나갔다. 우리 집 근처에는 공동묘지가 있다. 묘지라 하여도 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덤이란 생각보다 공원의 정서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곳이어서 나는 여기서 스케치도 몇 장을 그린 적이 있는 곳이다. 나는 밤중마다 이곳에 나와 어정거렸다. 처음 나서는 때에는 어둠 속에 희끗희끗 서 있는 비석들이 모조리 벌거벗은 계집으로 보이다가 차가운 밤바람에 머리가 차츰 식어들고는 다시 센티멘탈한 인생관으로 그만
아까의 흥분되었던 기분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러나 어젯밤 내가 지금 누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도 나이도 집도 모르는 그 여자를 만난 곳이 바로 이 공동묘지에서이다. 우뚝우뚝 서 있는 비석들이 모조리 계집으로만 보이는 아직도 그 미친 정열이 가라앉기 전이었다. 물론 그 불붙듯 하는 미친 정욕이 아니면 나의 숙기로는 도저히 운도 떼지 못할 일을 했던 것이다. 평소 같으면 으슥한 밤중에 외딴 길을 걸어오는 젊은 여자가 무서워서 말도 붙이지 못하였지만 나는 다짜고짜로 덤벼들어 그의 손목을 붙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붙들고 나서 나는 뱀을 잡은 듯이 정신이 번쩍 들고 손목에 맥이 풀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 여자는 너무 침착하였다. 그는 자기의 찬손을 녹이려 함인지 내 손에서 빼려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의 눈에서는 놀라는 빛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핏기 없는 입술이 가늘게 떨렸으나 그것은 도리어 나에게 동정을 감추지 못하는 연민인 듯하였고 어찌 보면 그쪽에서 나에게 무슨 하소연을 하려는 듯하였다. 그럼에도 나의 정욕은 그렇게 날래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그의 두 손을 움켜잡은 채로 그를 비석이 서 있는 잔디밭으로 이끌었다. 그는 아무런 반항도 없이 묵묵히 따라와 앉아주었는데 나의 가슴은 다시 한번 섬뜩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었다. 틀림없이 계집이었다. 나의 떨리는 두 팔은 어느 틈에 벌써 그의 젖가슴과 겨드랑이를 싸고 돌았다. 죄송합니다. 이 근처에 계십니까? 내가 먼저 떨리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이상한 계집에게서 아무런 말소리가 없다면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두려운 생각이 번뜩 떠돌았으나 그는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사람이었다. 그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차분하게 대답하였다. 아니에요. 한참 가야 해요. 잠깐 동안 우리 사이에 서로 침묵이 지나갔다. 그는 멀리 밤중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손수건을 내어 눈물을 씻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같이 무례스러운 사나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려고도 안 하고 다시 먼 하늘가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는 나를 만나기 전부터 울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손수건은 벌써부터 많이 젖어 있었다. 그의 눈이 그의 수건과 같이 젖어 있었으나 꼭 담은 입술은 수억 말리를 바라보는 얼굴이었다. 저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의미 없는 말을 하곤 어색함을 흘려버리려 했다. 저도... 그는 말을 내다 말고 흐리멍덩하게 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먼 하늘가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다. 고독하니 괴로우니 하는 것도 잠시 고독한 사람, 잠시 괴로운 사람들이나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알지 못한 여자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던가? 나는 이 며칠 동안 그 비열한 정욕을 못 이겨 이 쓸쓸한 밤중 한길을 거닐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가 고독하다면 그 고독은 돼지나 개에게도 있는 그러한 고독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에겐 돼지나 개의 고독과 같을 수 없는 고독이 있었다.
우리 이웃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 오기 전에도 나는 몇 번이나 이 밤중 묘지의 한길을 나홀로 어정거렸다. 나는 그의 손길을 다시 한번 잡아보았다. 아직도 그 어린 손에 손마디가 굳은 것이라든지, 그 좋은 젊은 얼굴에 윤곽을 망치게 한 쪽빠진 뺨이라든지,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빛나는 두 눈은 아무래도 심상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아니었다. 어쩐지 그 모든 동작까지도 행복의 이슬에 젖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그 태도가 상스럽지 않은 것이 더욱 내 가슴을 무직히 찔러준 것이다. 세상엔 우리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 더구나 그는 남자와는 달라 한창 피려는 봉우리가 벌써 세상 물결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쓸쓸하게 지려 하는가. 내 가슴은 더욱 찌릿하였다. 우리는 비록 하는 말은 없었다 할지라도 이에서 더한 통사정과 위안이 어디 있으랴. 나에 대한 그의 침착하고도 반항 없던 태도의 수수께끼도 이 침묵 가운데서 나는 풀어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몇 번이나 이런 걸음을 내쳤던가. 그는 얼마나 사람을 원망하였던가.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다시 힘을 주었다. 용서하시오. 아니요. 이때 저쪽으로부터 두런두런하는 말소리와 함께 두어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나는 말없이 옷깃을 고치며 먼저 일어섰다. 그도 일어섰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나의 손을 꼭 붙들고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말 한마디를 내 앞에 속살거리고 표현히 자기의 길을 계속하였다. 저도 이제부터 외로운 사람들의 편이 되겠어요. 이 한마디 말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마치 서럽게 자라난 남매끼리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사라진 그의 그림자가 몹시도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권의사가 도청 위생과로 취임되던 해 여름이었다. 그는 디스토마균을 연구하러 토질병으로 유명한 고을 어느 강변천에 묵고 있었다. 여관이 없는 곳이라 사과에 들어있는 탓으로 손 닦을 때 하나 마땅하지 않았다. 그래서 권의사는 아침에 세수를 할 때도 대야를 챙겨 들고 샘터로 찾아갔고 저녁 후에 손발을 닦으려 해도 샘터로 갔다. 그날 저녁도 샘터에 갔다 돌아오는 길 수수한 머리를 지나설 때였다. 저 좀 보시라오요. 웬 젊은 부인이었다. 평안도라 얹은 머리에 수건을 썼고 아래 위 흰옷을 입었으나 수건이의 꽃송이처럼 붉은 댕기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상복은 아니며 얼른 보아 좀 다혈질인 여자처럼 보였다. 나 말이요? 예. 무슨 짓을 해서라도 꼭 갚을 것이니 돈 30냥만 꿔주시라고요. 돈이요? 대간줄 당신이 누구시오? 권의사는 그 인물과 그의 주문이 너무나 돌발적이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찾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급하니 30냥만
꿔주시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아드리겠으니 제발. 그 여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었다. 굳게 담은 입술과 한순간도 뜨고 있지 못하는 눈의 초조함을 보아 부끄러움만으로 붉어진 얼굴은 아니었다. 무슨 일인지 극도의 흥분과 결심이 있어 보였다. 권 의사가 얼른 대답을 못하고 주춤주춤 서 있으니까 그는 좌우를 한번 둘러보더니 더욱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좀 꿔주시라오요. 예? 권 의사는 힐끔힐끔 여인의 얼굴 생김을 뜯어보면서 지갑을 꺼냈다. 출장비를 두둑히 타가지고 와서도 별로 쓸데가 없던 차. 갑작스럽게 젊은 여인이 마치 허황스러우나 돈 30냥은 아끼지 않았다. 젊은 여인은 돈을 받아들더니 회색이 만연해지며 이런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혼자 사가에 계시지요? 네. 밤이었다. 권 의사는 호젓한 시골에서 그 믿을 수 없는 여인의 그림자가 자꾸 눈에 박혀졌다. 일찍부터 권 의사는 촛불을 끄고 모기장을 쳐놓고 미닫이는 두 짝 다 열어놓은 채 누웠다가 나중에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러나 신발 소리를 기다리던 귀라 그 젊은 여인이 정말 찾아와 방에 들어설 때 권 의사는 잠을 바로 깼다. 곤이 주무시는데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그 젊은 여인은 잠자리에서 빠져나온 듯 얼른 보아 겉옷이 아니었다. 별이 총총한 밤이라 상대편의 얼굴까지 희끄물에 나타났다. 권 의사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거기는 모기가 덤빌 텐데 하니 젊은 여인은 두말 없이 모기장 속으로 들어왔고 또 모기장 속에 들어와선 속옷바람이어서 부끄럼을 타는 것처럼 이내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권 의사는 어이가 없었으나 생각해보면 그를 무리한 계집이라고 나무랄 용기가 없었다. 자기부터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리던 군자가 아닌 사나이였다. 다만 이 계집의 사내가 알면 하는 불안뿐이었다. 저 혹시 집에서 알면 알 사람도 없고요. 알아야 덤빌 사내도 없고 하고 그 젊은 여인은 가느다란 한숨을 흘리면서 머리채를 베개 위로 넘겼다. 거의 동틀 무렵 여태 향락에만 취한 듯하던 그 젊은 여인은 의외로 어깨를 덜먹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자꾸 우는 바람에 권 의사는 캐물었다. 그 젊은 여인의 사정이란 이러하였다. 젊은 여인의 어머니는 일찍 혼자 되어 읍에서 술을 팔아 맞달인 자기를 보통 학교까지는 공부를 시켰다. 학비가 없어 고등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4년 동안 지체는 났지만 그 여인은 복스러운 인물 하나로 상당한 혼처도 많이 있었으나 혼인하고도 공부시킨다는 바람에 또 시골도 아니요 평양 성내라는 바람에 어떤 치과 의사에게로 출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은 상스러워 쓸데없이 욕짓거리와 술 잘 먹고 계집질 잘하고 싸움 잘하고 어떤 때는 부모에게도 치고 덤비는 성미였다. 그 젊은 여인이 공부 더하기가 소원이라니까 혼인하고도 공부시킵네 하고 데려가고는 공부는커녕 신문 한 장 볼 새 없이 바쁜 시집살이 시키고 남편이 방탕하여 살림은 살아갈수록 어려웠다. 자식이라고 혼인해서
곧 가진 아들 하나 있었는데 겨울에도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는 아이를 발길로 차기, 눈구덩이에 집어내던지기, 아내의 머리채를 밟고 때리기. 도저히 그 꼴을 당하고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도 계집된 재건이 하고 살기를 5년째였다. 한데 하루는 어디서 계집을 하나 달고 와서 방을 내라는 것이었다. 대동강 얼음이 여물어 트는 소리가 쩡쩡 울려오는 밤인데 방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었다. 남편의 성미를 아는 그라 아랫목에서 자던 아이는 윗목으로 끌어다 누이고 저만 나오니 아이까지 끼고 나가라는 것이었다. 그 젊은 여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발악한 죄로 이혼을 당하고 만 것이었다. 그깟 놈, 그따위 사는 놈이야 100번 헤어진들 눈썹 하나 까딱하랴만 더럽도록 끈끈한 것이 모자의 정이었다. 새끼를 떼어놓고 발길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억지로 남이 되어 오고 보니 자식의 모양은 자나깨나 두 눈에 티처럼 걸렸다. 열흘을 견디지 못하고 늙은 홀어머니의 주머니를 털어 100리나 되는 평양으로 지금은 와 있다. 시댁에 들어서지 못하고 가까이 지내던 이웃집에 들어가 몰래 자식을 불러왔다. 5살 나는 아들 녀석은 어미를 보자 으아 하고 소리를 치고 달려들어 목을 끌어안고 부비며 울었다. 그러나 남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 수도 없어 사흘 만에 비녀를 팔아 자식의 군것질을 시켜달라고 주인 댁에 맡기고 자식이 못 보는 데에서 떠나오고 말았다. 와서는 곧 그 집으로 편지를 했다. 그 후 답장엔 경일이가 몹시 어멈을 찾는다는 것인데 어떤 때 답장에는 경일이가 길에서나 남의 집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저희 어멈 비슷한 모양만 보면 쭈루루 달려가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그만 낭망하여 혼나간 아이처럼 후들후들 떨고 섰다는 말도 쓰여왔다. 그런 편지를 받으면 그 여인은 더 견디지 못하고 저녁 때이거나 밤이거나 앉았던 그 모양대로 일어나 평양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가서는 번번이 내가 여길 왜 왔던가, 여길 내가 왜 왔던가 하고 후회하였다. 자식을 데리고 오자니 저희 할멈과 애비가 주려하지 않고 두고 오자니 걸음이 돌아서지 않았다. 더구나 경일이의 옷주제가 사나운 것을 보고도 빨아입히지 못하고 겨우 뚫어진 것만 기어주고 올 때는 더욱 뼈가 저렸다. 친정에 와서는 밤을 새워 사기를 하였다. 강변이라 사공들의 옷을 맡아다 빨기도 하고 새로 찢기도 하여 돈이 한 냥이라도 생기면 지전으로 바꾸어 경일이에게 붙이곤 하였다. 나중에 들었을 땐 경일이는 한 푼도 못 써보고 그 할미가 다 차지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붙이지 않고는 못 견뎠다. 이번에도 경일이가 이 줄로 다 죽게 되었으나 돈 30냥이 없어 좋은 약이 있더라도 못 써본다는 편지가 왔다. 그 젊은 여인은 허둥지둥 돌아다녔으나 한 냥조차 구할 길이 없었다. 웬만한 데는 다 된냥, 열냥씩 빚 때문에 찾아가도 못하고 속만 졸이고 있는데 평양에서 아는 달구직군 하나가 와서 물으니 정말 경일이가 요번에는 몹시 아프다는 것이었다. 경일이가 아파 죽어가는 꼴이 자꾸 눈에 어른거렸다. 그 여인은 마지막 마음으로 와 있다는 소문만 듣고 본 적이 없는 권의사를 만나려 한 것이다. 그 사람이면 돈 30냥쯤은 주머니에 가졌을 것이니까. 빌려만 주면 몸으로라도 갖겠다고 마음먹었다. 전에 경일의 애비를 보면 기생들의 의상을 사주곤
모두 오입질로 탕감하는 것을 보았다. 그 젊은 여인은 권위사의 인격을 생각할 여지 없이 사내는 다 마찬가지겠지 하고 애초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일이 지나고 보니 서러웠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원수의 종자로 인해 계집으론 마지막인 몸까지 파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부르르 떨렸다. 차라리 이번엔 경일이가 죽기를 바랬다. 그리고 나도 죽고 싶었다. 왜 그런 사정을 진작 말하지 않았소? 권위사는 무색한 한편 동정을 누를 수가 없었다. 이거 가지고 평양 가서 아들을 보고 오시오 하고 권위사는 돈 10량을 더 주었다. 며칠 뒤였다. 권위사는 다른 동네로 옮겨갔다. 그런데 젊은 여인은 어찌 알고 10리나 더 되는 데를 찾아왔다. 어떻게 왔소? 평양 다녀왔소? 젊은 여인은 저녁을 먹고도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권위사의 속내이 양말 같은 것을 주워들고 개울가로 나갔다. 권위사는 구태여 왜 어둡기 전에 가지 않느냐 라고 묻지 않았다. 권위사는 경일이의 어미로도 동종이 되었거니와 고독한 젊은 계집으로도 동종이 되었던 것이다. 그 젊은 여인은 새벽에 권위사 모르게 자리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밤에는 길 험한 벌판을 건너 또 권위사에게 왔다. 젊은 여인은 이렇게 점잖고 다정한 사나이도 세상에 있단 말인가? 하고 권위사에게 떨어지기가 싫었다. 그 후 권위사는 그만 도청으로 돌아와야 할 때도 되었지만 경일이 모자 때문에 더욱 서둘렀다. 권위사는 시원섭섭하였으나 경일이의 어미는 평생 처음으로 금술의 정을 안 듯 권위사를 놓치고는 여러 날 넋을 잃고 헤맸다. 이듬해 가을 권위사가 있는 도청에서 산파들의 자격시험을 보는 날이었다. 권위사가 교관으로 강당에 들어서자 실색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만삭된 인부의 모델로 돈 2냥에 팔려와 누운 여자였다. 그는 측면으로 얼른 보아 경일이의 어미였다. 권위사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출장가 있던 때부터 달수를 따져보았다. 그리고 1년이 훨씬 넘었으므로 우선 임신의 상대자가 자기가 아닌 것만은 안심하였다. 그러나 도저히 그의 하체를 들쳐놓고 여기저기를 주물러가며 시험을 받기에는 너무나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고 피할 길은 없었다. 오, 모델이 내가 아는 부인이로군 하고 권위사는 먼저 경일 어미의 입을 막아놓은 것이다. 시험이 끝난 후 권위사는 경일 엄마의 뒤를 따라 바깥으로 나왔다. 바깥에는 어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경일이가 몰라보게 살찐 볼따구니로 앉아 있었다. 권위사는 잠깐 돌아서서 보는 사람이 없나 살피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그러나 주려고 돌아서 보니 그들은 어미도 자식도 눈에 띄지 않았다. 큰 길까지 나와 보아도 벌써 어디론지 사라졌다. 권위사는 한참 만에야 그 젊은 여인의 심경을 짐작하였다. 옳지. 다른 사내를 보아서 자식을 뵌 것이 내 앞에서 부끄러웠을 테지.
서수라. 저 함경북도에도 아주 북단, 원산, 성진, 청진, 웅기를 다 지나 마지막으로 붙어있는 항구다. 이 서수라에서 10리쯤 북으로 더 들어가면 바로 두만강. 그곳에 삼거리라는 작은 거리가 놓였다. 호수는 40여에 불과하나 주재소가 있고 객주집이 4~5천하 있고 이발소 하나 있고 관련 술, 과자, 우편, 우표 등을 파는 잡화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는 색주가 비슷한 영업을 하는 집 외에는 모두 농가들이다. 그런데 이 4~5초 되는 객주집의 하나인 제일 윗머리에 지참봉네라고 있다. 이 지참봉은 벼슬을 해서 참봉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실명이 되어 어느 때부터인지 참봉, 참봉하고 불러온다. 그는 부업으로 점도 치고 푸닥거리도 하고 하지만 워낙 작은 곳이라 그런 것이 많지 못하고 객주를 한 대야 철도 연변도 아닌 도매의 국경이라 보행객이 많아야 한 달에 100명이 지나지 못한다. 그러니 눈먼 지참봉이 가난뱅이로 살 것은 사실이다. 식구는 단 둘인데 그는 40이 넘은 이 지참봉과 갓 20을 낳은 오목녀이다. 누구나 오목녀는 지참봉의 딸인 줄 안다. 그러나 기실은 총각으로 늙어온 지참봉이 9살 된 오목녀를 점치러 다닐 때 길잡이로 30몇 원에 사다 길러온 것이다. 그런데 벌써 5~6년 전부터는 혼례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이웃 사람들도 모르건만 지참봉과 오목녀는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해온다. 이렇게 단둘이 살아오므로 지참봉은 오목녀를 끔찍이 사랑해오건만 오목녀는 그와 반대였다. 어째서 8년은 왔든 자기는 앞길이 꽃 같은 젊은 계집이요. 같이 살아갈 남편이 아버지 뻘이나 되는 늙은 소경이라 불만인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목녀는 어쩌다 좋은 반찬이 생기더라도 남편을 먹이는 법이 없다. 한자리에 마주 앉아 먹건만 보지 못하는 남편은 먹든 못 먹든 저만 집어먹으면서도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나 지참봉은 북어처럼 말랐다. 두 눈이 퀭하게 부은 얼굴에는 개기름이 주르르 흐르고 있다. 풋고추만한 상투에는 먼지가 하얗게 앉고 그래도 망거는 늘 쓰고 있었다. 그러나 오목녀는 그와 반대로 낯살이 차가울수록 살이 오르고 둥구스름한 얼굴은 허여멀건하고 뺨에는 늘 혈색이 배어 있었다. 미인이라기보다 그저 투실투실하게 복성스럽게 생겼다고나 할까? 이 조그만 두매거리에선 꼬리를 치기에는 넉넉하였다. 이렇게 인물은 훤한 오목녀이건만 자라나기를 비나게 자라났고 눈먼 남편을 속여오는 버릇이 늘어 남까지 속이기를 평범히 하게 되었다. 남의 것이라도 제 마음에만 들면 숨기고 훔치고 하였다. 어쩌다 손님이 들 때나 자기가 입덧이 날 때는 돈 들이지 않고 곧잘 만난 반찬을 장만하였다. 때는 8월 중순, 어느 날인지는 모르나 내일이 오목녀의 생일이다. 그래서 오목녀는 찹쌀 한 대 사고 미역 오리나 뜯어오고 이제는 어두웠으므로
생선 장만을 하러 나오는 길이다. 으스름한 달밤에 바구니를 끼고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를 사뿐사뿐 밟으며 바닷가로 나왔다. 무태 되어 있는 배 앞에 가서는 우뚝 서더니 기침을 한번 하고 뒤를 휘 돌아보고 아무도 없음을 살핀 다음에 고기잡이 뱃속으로 날름 들어갔다. 오목녀는 생선이나 백합이 먹고 싶을 때면 늘 이 배에 와서 주인 없는 사이에 그 속으로 들어갔다. 이 배 주인은 한 2년 전에 웅기서 들어왔다는 금돌 총각인데 워낙 어부의 자식이라 바다에 익숙해서 혼자 여기 와서도 어업을 하고 있었다. 금돌이는 종일 잡은 생선과 백합을 이튿날 아침에 파는 까닭에 그가 저녁에 팔 것을 지고 거리로 들어오면 그 배에는 다음날 아침에 팔 것들이 남아있고 금돌이가 다 팔고 나오노라면 늘 밤이 으슥했다. 오목녀는 늘 이 틈을 타서 생선과 백합을 훔쳐들였다. 오늘 밤에도 마음을 턱 놓고 배 안에 들어와 생선을 바구니에 주워 담았을 때 아차! 배가 갑자기 움직였다. 오목녀는 즐거울 해 뛰어나와 본즉 배는 벌써 내리지 못할 만큼 뭍을 떠났다. 이것은 여러 번이나 도적을 맞은 금돌이가 하필 그날은 고기도 한 번 팔 것밖에 더 잡지 못하여 누가 훔쳐가나 한번 지켜볼 겸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금돌이는 오목녀임을 알았을 때, 이 거리에선 화초로 여기는 오목녀임을 알 때 그는 큰 생선이 절로 안에 떨어진 듯 즐거웠다. 우선 배를 띄우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고 몰래 배부터 뭇에서 떼어놓고 노를 젓기 시작한 것이다. 오목녀는 눈이 휘둥그레 어쩔 줄을 몰랐다. 소리도 못 칠 형편이다.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 오목녀와 금도를 실은 배는 뭇에서 보이지 않을 만치 나와 돛을 내렸다. 아이, 아줌마이 시덤둥? 놀래지 마신걸. 어쩔 수 있음둥. 오목녀는 얼른 안색을 고치고 생긋 웃어준다. 그리고 어찌겠음둥. 배를 대라이. 금돌이는 싱글거리면서 오목녀의 곁으로 다가서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오목녀의 어깨로 가져간다. 그리고 엷은 구름 속에 든 달을 가리켜 보인다. 오목녀도 피하지 않고 같이 달을 쳐다보고 나직한 소리로 배를 태라이. 배를 대고선 무슨 노릇이 못될 게 있음능? 이왕 치세에. 그러나 배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목녀는 금돌이를 안 뒤로 지참봉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다. 저도 모르게 가끔 금돌이와 지참봉을 비교해보는 버릇이 박혔다. 비교해보고 날 때마다 금돌이 생각이 났다. 그날 밤 금돌이가 또 오라이. 네 알겠음등. 내일도 고대하겠으니 꼭 나오라이. 하던 말이 자꾸 생각났다. 오목녀는 생일이 지난 지 10여일 후 기어이 바구니를 끼고 이번에는 배가 비지 않고 금돌이가 있기를 오히려 바라면서 다시 바다로 나왔다. 세 번째부터는 오목녀가 금돌이 배에 다니기를 심심하면 이웃집 마을 다니듯 하였다. 지참봉이 점이나 쳐서 잔돈푼이나 생기면
오목녀는 그 돈을 노렸다가는 병을 들고 술집으로 갔다. 그러면 그날 밤엔 지참봉은 술 냄새도 못 맡아도 금돌이는 얼근해서 뱃전을 장구 삼아치며 오목녀의 등을 어루만졌다. 이것은 국경이라 무장단과 아편, 담배 등의 밀수입자들 때문에 객주집 단속이 엄한 곳이므로 객이 들면 그 밤으로 주재소에 객보를 써야 한다. 만일 한 번이라도 잊어버리면 영업정지는 물론 주인은 구금이나 벌금을 당한다. 지참목내도 객이 들면 그날 저녁으로 객보책을 내어 객으로 하여 쓴 다음 오목녀가 늘 주재소로 가지고 간다. 그 주재소엔 소장 외에 순사 2명이 있다. 그 중에 남순사는 늘 오목녀를 볼 때마다 공연히 여러 말을 걸고 이내 놓아주지 않았다. 9월에 들어선 어느 날 저녁이다. 어떤 보행객 하나가 지참복네 집에 들어 자고 갈 양으로 저녁을 시켜 먹고 누웠다가 서수라에 들어오는 백고동 소리를 듣고 그 배를 타러 그 밤으로 서수라로 가버린 일이 있다. 그래서 객보를 할 새가 없었다. 그때 마침 주재소의 소장은 어느 촌으로 총사냥을 가고 다른 순사는 청진서로 출장 가고 남순사 혼자 있었다. 남순사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오목녀를 객보 안 한 죄로 유치장에 갖다 넣었다. 그리고 지참봉에 가서는 뭐 때문에 객보는 아이 함둥? 소장이 뇌했습니다. 하여 지참봉은 저를 백배나 하고 소장에게 잘 말을 해서 속히 나오게 해달라고 애걸하였다. 밤이 어서 이슥해서 거리집들이 불이 다 끄기를 기다려가지고 남순사는 주재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유치장 문을 열어놓았다. 오목녀, 내 소장 모르게 특별히 숙지실에 재우는 게야. 이렇게 자기가 자야 할 숙직실에 오목녀를 들여보내고 자기는 저희 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쇠를 밖으로 잠그고 저벅저벅 가버렸다. 쌀쌀한 유치장에서 쪼그리고 앉았던 오목녀는 남순사의 친절함에 퍽 감사했다. 조그만 단칸방이지만 새로 도배를 하고 불은 덥도 춥도 않게 알맞게 떼어서 봄날같이 훈훈하다. 게다가 푸근푸근한 이부자리가 펴져 있는 것이다. 오목녀는 아무렇게나 이불 위에 쓰러져 보았다. 잠이 달아날 만치 편안하였다. 남순살에 어째 나를 여기다. 오목녀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졌다. 무슨 소리가 나면 남순사가 오나 해서 벌떡 일어나 보기도 하나 남순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목녀는 뒤숭숭한 대로 얼마 만에 잠이 들고 말았다. 잠든 지 그리 오래지 않아서다. 오목녀는 무엇인가 입술에 섬뜩함을 느꼈다. 불은 꺼진 채로 완연히 찬 기운이 끼치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었다. 에라이, 쉬. 남순사의 목소리가 틀리지 않았다. 그 후 남순사는 을에 만나야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주재소 숙직실은 을의 조용한 처소는 아니었다. 하룻밤은 술이 얼그란 김에 남순사는 용기를 얻어 지참복네 집으로 들어섰다. 바깥방을 엿들으니 여러 사람의 소리가 났다. 남순사는 숨을 죽이며 정지를 지나 정지 옷방으로 갔다. 오목녀는
마침 집에 있었다. 점이 끝난 사냥꾼들은 가고 지참봉은 복전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뜨뜻한 정지로 자러 내려왔다. 더듬더듬 목침을 찾다가 지참봉의 손은 웬 구두 한 짝을 붙들었다.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한참이나 어루만져 보았다. 바닥에 척척한 흙이 묻은 것으로 신발이 틀리지 않은 것, 구두라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것. 이 거리에서 이런 신발이면 순사가 틀리지 않을 것을 믿었다. 순사? 지참봉은 구두를 떨굴 뻔하게 놀랐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엔 구두가 으스러지게 꽉 붙잡았다. 동자 없는 눈이 몇 번이나 휘번득거렸다. 입가엔 쓴웃음이 흘렀다. 오목녀가 밤이면 자기 옆에 있기를 꺼리는 것, 골방에도 가보면 베개뿐 오목녀는 자리에 없다가 밝으면 어디서 목소리부터 나는 것, 진작부터 의심은 했지만 이렇게 그 증거를 손에 움켜본 적이 없다. 지참봉은 가만가만 정지 윗칸으로가 귀를 기울였다. 지참봉은 두 팔을 부들부들 떨었다. 곧 더듬으면 식칼이 잡힐 것 같았으나 눈 없는 자기가 잘못하다가는 어느 놈인지도 모르고 퉁기기만 할 것 같다. 지참봉은 다시 그 골방문 밑을 물러나 구두 한 짝만 움켜쥐고 있었다. 두 짝 다 찾아볼까 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방 안에서 나오던 사람들은 정지에 지참봉이 앉아있는 걸 보고 주춤 물러나는 눈치다. 지참봉은 소리를 질렀다. 뉘기요. 뉘기요. 뉘긴데 그때 집이? 남순사는 그제야 구두 한 짝을 찾아봐야 소용없을 것을 알았다. 맨발로라도 뛰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참봉의 손에 잡힌 구두 한 짝은 너무도 뚜렷한 증거물이 된다. 할 수 없이 지참봉의 입부터 막았다. 그 뒤에도 오목녀가 없기만 하면 지참봉은 을의 남순사에게 간 줄 알게 되었다. 그 사이 금돌의 마음도 점점 달게 되었다. 오목녀가 자기 배에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사흘에 한 번씩 오던 오목녀가 닷새, 엿새를 건너뛴 것이다. 금돌은 오목녀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하던 바 어느 날 해 뜰 무렵 소장네 집으로 생선을 팔러 가다가 오목녀가 주재소 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못 본 채하고 숨어있던 금돌은 그제야 오목녀의 다른 소행을 알았다. 금돌은 지참봉만 못지않게 주먹을 떨었다. 그리고 금돌은 이날 쌀을 대여섯 말 싣고 간장, 된장, 나무, 먹을 물, 장작개비 해서 배에 두둑히 실었다. 그리고 오목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기다렸던 오목녀는 그 이튿날 밤 그리 깊지 않아 역시 바구니를 끼고 나타났다. 금돌은 오목녀가 배에 오르기가 바쁘게 배를 띄웠다. 배는 한 십리 밖에 있는 무인도에 닿았다. 지참봉은 젊은 아내를 아무리 기다리나 들어오지 않는다. 그날 밤이 그냥 새고 밝은 날이 그냥 지나고 이틀, 사흘 깜깜하다. 화가 치밀어 점통도 흔들어 볼 여유가 없다. 여유가 있다 치더라도 점까지 쳐볼 필요가 없다.
남순사의 농간이다. 틀림없다.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그래, 오목녀가 나간 지 사흘 만에 지참봉은 남순사를 기별해 오게 하였다. 남순사가 들어서자 지참봉은 날쌔게 그의 절거럭거리는 칼자루를 붙들었다. 그리고 악을 썼다. 이놈! 오목녀 내놔라. 내 놈 지시집이! 하고 붙은 눈을 부릅뜨며 덤볐다. 남순사는 꼼짝없이 뒤집어쓰게 되었다. 남순사는 우선 지참봉의 입을 막아놔야겠기에 모두 자기의 짓이라 거짓 자백하였다. 그리고 정말 자기도 오목녀가 아쉬워 어떤 놈의 짓인지 이 밤으로 거리의 술집들을 뒤지고 서술하나 옹기까지 가더라도 기어이 오목녀를 찾아내고 싶었다. 나와서는 거리집들을 이잡듯 하였으나 오목녀가 나타날 리 없다. 지참봉은 점점 남순사만 조르게 되었다. 남순사는 급했다. 며칠 뒤 남순사는 밀수업자들에게 압수한 독한 호주를 한 병, 역시 압수품인 아편을 얼마 떼어놓고 밤늦게 지참봉을 찾아간 것이다. 지참봉은 옆에 낸 달아나고 눈은 멀고 재물은 없고 누구든지 자살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남순사는 이젠 오목녀는 찾기만 하면 내 것이라고 서술하러 옮기로 싸돌아 다녔으나 허탕만 잡고 5-6일 만에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오목녀가 어디선지 하루 앞서 멀쩡히 돌아와 있는 것이다. 남순사는 오목녀를 만나자 어쩔 줄을 몰랐다. 그간 자기가 범죄 중에 가장 큰 것을 범하면서까지 애먹은 생각을 하면 또 어떤 놈과 어디로 가 그렇게 여러 날씩 파묻혀 있던 생각을 하면 당장 잡아다 족치고 싶으나 이왕 지나갔으니 앞으로의 욕심이 목 밑에서 꿀꺽거린다. 남순사는 느긋한 마음으로 유들유들한 오목녀의 볼을 손으로 꾹 집었다 놓으면서 아이 어디로 바람이 났습네? 요 아래 방진으로 좀... 방진은 무실... 남순사는 슬그머니 오목녀를 위협하였다. 너의 남편이 죽은 것은 너 때문이니까 너는 살인자라 마찬가지다. 내가 잡혀가지 않을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 길은 내 첩이 되는 것이다. 하고 달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목녀는 남순사의 첩보다 금돌의 아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다. 오목녀는 우선 남순사의 돈부터 이부자리까지 끌어들인 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금도리와 내통을 해서 모조리 배로 빼냈다. 어느 날 남순사가 온다던 자정이 가까울 무렵 오목녀는 금도리의 배로 뛰어갔다. 이들의 배는 이 밤으로 돛을 높이 달고 별빛 푸른 북쪽 하늘을 향해 달아났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